동구 화양맨션 204호 직장에 근무 중이던 부인의 신고. 문이 잠겨있어 베란다를 통해 진입. 개 한 마리가 베란다 창을 넘어 도망침. 집안에 개 10댓마리가 피를 토하고 죽어 있었음. 윤 씨는 욕실에서 발견됨. 손목에 개 이빨 자국. 눈이 빨갛고 피부 출혈이 있었으며 심폐소생술 중 핏물을 토해냄. 산소호흡기를 달고 화양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됨. 그녀는 재영의 옆으로 가서 쿠키를 들여다봤다. 목에 깔때기 칼날을 찬 채 옆으로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는 깔때기 칼날 속에서 껌뻑거리는 쿠키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검은 눈자 위에 붉은 빛이 어른거렸다. 아니, 커다랗고 검은 동공 주변으로 핏물이 배어나온 것 같았다. 다시금 화양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본 빨간 눈이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다. 빨간 눈만 생각하고 있었더니 개눈까지 빨갛게 보이는구나 싶어서. 원인 불명의 폐출혈이 있어요. 빨간 눈, 호흡곤란, 원인 불명의 폐출혈. 그녀는 눈을 껌뻑껌뻑했다. 머릿속에서는 어떤 직감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분명한 형태로 낚아채면 손에 들어올 것 같은 위치에서. 다른 개들도 쿠키랑 증상이 똑같은 거죠? 빨간 눈 증세가 결막 출혈과 폐출혈인데 쿠키나 다른 개들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한꺼번에 전염된 것도 그렇고 원인을 모르는 것도 똑같고. 재영은 라텍스 장갑을 벗고 문장 하나하나를 눈으로 파내는 것처럼 들여다봤다. 마지막 장을 넘긴 후엔 고개를 들어 윤주를 물끄러미 마주봤다. 온갖 의문과 생각들이 지나가는 눈이었다. 두 번째 사망자인 화양맨션 관리인이 승아 할아버지요. 아름이는 드림랜드에서 죽었고 여기 개들과 똑같은 증세요. 나는 사실 아름이한테서 개들이 옮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름이 죽고 하루 뒤에 개들이 발병을 해서. 이 선생도 증세나 발현 시기가 비슷하긴 했지만 설마 했는데. 설마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닐까 했다는 거지. 그게 뭔데요? 사람하고 동물이 함께 걸리는 전염병. 이를테면 광견병이나 이볼라 같은. 아니, 어쩌면 이볼라보다 훨씬 강력할지도 모르지. 잠복기가 짧고 경과도 몇 배 빠르고 개가 개한테, 개가 사람한테, 사람이 사람한테, 사람이 개한테 전염시키는 게 모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점에서. 병원 측이나 질병관리본부 쪽은 개가 관련된 걸 모르는 것 같던데.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 의심하면서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걸 언급할 순 없으니까. 가능성을 제기하면 확인해서 언급하겠군요. 말해놓고 윤주는 아차했다. 자신을 바라보는 재영의 눈에 서서히 파수꾼이 돌아오고 있었다. 이 여자는 나를 망친 적이 있다 라고 일깨워주는 자아의 파수꾼이. 우리가 한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얘기요. 의문을 제기할 근거가 아니라 사적인 추론, 섣부른 속단을 해선 안 돼요. 윤주는 순순하게 고개를 끄덕였으나 머릿속에선 이미 기사를 쓰고 있었다. 쿠키는 눈꺼풀을 어렵사리 들어올렸다. 빛이 꺼져가는 시선이 재영을 찾아 허공을 오갔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빨간 눈이 나타난 후부터 녀석의 폐가 녹아버리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단 하루였다. 감염된 개들 중 가장 진행이 빨랐다. 쏟아부은 약물과 처치를 비웃듯 빨간 눈은 쿠키를 뭉텅뭉텅 먹어치웠다. 이제 녀석에게 남은 건 마지막 한 점 의식이었다. 쿠키,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는 손을 뻗어 쿠키의 목덜미를 만졌다. 내가 너를 만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를 통해 황홀한 꿈을 꾸었다는 것도. 쿠키는 재영을 마주보며 손바닥에 머리를 기대왔다. 사력을 다한 응답이었다. 다음 순간 녀석은 미소 짓듯 입술을 벌리고 숨을 멈췄다. 재영은 목에 걸린 뜨거운 덩어리를 꾹 눌러 삼켰다. 개 128마리 중 68마리가 같은 증세를 보였다. 결막출혈, 호흡곤란, 고열, 혈류, 피거품이 섞인 침.
쿠키의 엑스레이 필름에선 미만성 패치뮨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아르미와 증상이 똑같았다. 그는 시 방역과로 전화를 걸어 안면이 있는 수의사를 찾았다. 상황을 말하고 최근에 돌고 있는 유행병이 있는지 물었다. 보고된 바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환경 분류 작업부터 시작했다. 고양이 22마리는 멀쩡해서 본래대로 두어도 될 것 같았다. 건강해 보이는 개 30여 마리는 마당 창고로 몰아넣었다. 눈이 빨갛지는 않지만 기운이 없고 놀지 않는 40여 마리는 지하실에 수용했다. 증상이 시작된 녀석들은 본래의 거처인 거실 안쪽 방 4개에 분산 배치했다. 쿠키를 포함해 중증인 개 5마리는 치료실로 수용해 산소와 항생제 등을 투여하고 혈액과 분비물을 채취해 V랩으로 보냈다. 무슨 병인가 궁금하고 책을 뒤지면서도 빨간 눈일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다. 혹시 하고 머리를 스쳐간 정도에 불과했다. 빨간 눈의 증상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탓이 컸다. 초기 증세로 결막 출혈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윤주의 수첩을 열자마자 덜컥 눈에 걸린 건 최초 감염자의 손목에 남아 있었다는 개에 물린 자국과 그 집 개들의 떼죽음이었다. 빨간 눈은 인수공통 전염병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언제 의학적으로 확인되느냐의 문제일 뿐. 확인되는 순간 가장 먼저 개 살처분이 시작될 터였다. 구제역이 창궐한 몇 년 전 겨울, 수백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그랬듯이. 드림랜드 개들은 몰살당할 운명 앞에 놓여 있었다. 빨간 눈으로 죽거나 생매장으로 죽거나. 그는 목을 빼고 엎드려 칼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심정이었다. 최소한 건강한 개들이라도 살려야 했다. 지금껏 감염되지 않았다면 병원체에 감수성이 없을 가능성이 컸다. 녀석들이라도 피신시켜놓고 버틴다면 감염됐다 회복되면서 항체가 형성된 개들이 나타날 터였다. 그런 개들이 늘어나면 병원체가 운신할 폭이 줄면서 면역 장벽이 형성될 것이고, 그땐 백신이나 치료제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 시간을 책임져줄 어딘가를 찾아야 했다.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외딴 지대. 개 30여 마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 어딘가. 초인종 소리가 치료실에 앉아 졸던 재영을 깨웠다. 인터폰을 누르고 누구냐고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손바닥만한 화면 안에서 작고 검은 형체만 빠르게 움직였다. 나가보니 까만 푸들 한 마리가 쪽지를 목줄에 붙인 채 되문 쇠살에 묶여 있었다. 내 딸 마리를 잘 부탁드려요. 문설주 앞엔 마리의 것으로 보이는 케이지가 놓여 있었다. 재영은 진입로 아래쪽을 내려다봤다. 자동차의 미등이 멀어지고 있었다. 딸을 버린 자의 차일 터였다. 마리는 멀어지는 불빛을 향해 종종 걸음치다 되돌아와서 불안한 눈으로 재영을 흘끔대고 눈치를 살폈다. 급기야는 그의 바짓단에 코를 붙이고 낑낑 울기 시작했다. 재영은 자리에 선 채 꼼짝하지 않았다. 난데없는 충동이 등을 찔러온 탓이었다. 마리의 목줄을 풀어버리고 싶었다. 마리, 네 집으로 가! 라고 소리질러 내쫓고 싶었다. 아니, 사실은 구급차를 몰아 멀어지는 차를 쫓아가고 싶었다.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워서 마리를 돌려주고 싶었다. 이 개는 당신의 마리야. 마리라는 이름을 붙여준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책임을 진다는 거야. 편의에 따라 관계를 파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야. 차량 불빛이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등을 찌르던 충동도 차차 가라앉았다. 그는 마리를 안아 올려 지하실로 데려갔다. 병 모서리 쪽에 케이지를 놓고 담요를 깐 뒤 마리를 내려놓았다. 녀석은 몸을 움츠리고 엎드려 바들바들 떨었다. 춥고 두렵고 혼란스럽겠지. 자신이 왜 버림받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할 테고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그는 속이 터졌다. 지하실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킬 방법도 없었다. 지하실에 두는 것 말고는 다른 길도 없었다. 언뜻 보기엔 감염된 것 같지 않았지만 당분간 격리해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마리 옆으로 말끔하고 예쁘고 영양 상태도 좋은 게 12마리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치와와, 미니 핀셔, 줄무늬 조끼를 입은 닥스훈트,
까만 귀를 쫑긋 세운 보더콜리. 마리와 같은 방식으로 버려진 반려견들이었다. 하나같이 사랑을 듬뿍 받고 소중하게 대우받으며 살아왔을 아들, 딸들이었다. 신경질적으로 짖거나 겁을 먹고 떨거나 재영의 눈치를 살피는 개 옆에는 케이지나 개집이, 개집 안에는 그 개의 삶을 보여주는 온갖 것들이 담겨 있었다. 사료, 객검, 간식, 장난감, 애견용품과 옷까지.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변명과 소중히 다뤄달라는 당부와 조만간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의 편지들. 윤주의 기사가 나간 그제 오전부터 시작된 진풍경이었다. 그는 윤주에게 화가 났지만 대놓고 따지지도 못했다. 따질 틈도 없었고 그럴 처지도 아니었다. 저녁이 돼서 윤주가 돌아왔을 때 승아와 드림랜드를 그녀에게 맡기고 나가봐야 할 형편이었다. 건강한 개들을 피신시킬 어딘가를 찾아서 밤늦도록 거리를 헤맸지만 어딘가는 찾을 수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딘가는 있었으나 빌릴 수가 없었다. 어딘가의 주인들은 임대를 해줄 듯 하다가도 개라는 말만 나오면 그를 개쫓듯이 내쫓았다. 그때마다 윤주가 떠올랐다. 어찌나 고마운지 이가 갈릴 지경이었다. 어제 오후에는 구급차 앞좌석에 승아를 태운 채로 북구 지역을 헤맸다. 열일 젖히고 돌아다닌 보람이 있어 해질 무렵엔 9월산 기슭에서 빈 비닐하우스 한 동을 찾을 수 있었다. 하우스 주인은 그가 제시한 임차료를 마음에 들어했다. 그는 가진 현금을 털어 성금을 걸어두고 드림랜드로 돌아왔다. 와서 보니 창고에 둔 건강한 개들에게도 병이 번지고 있었다. 30마리 중 12마리의 눈이 빨갰다. 대충 부엉이 셈을 해도 드림랜드 개의 70% 이상이 감염된 셈이었다. 첫 감염견 68마리는 사흘 사이에 모두 죽었다. 그는 굴삭기를 불러 동물 묘지 한쪽에 큰 구덩이를 파야 했다. 집단 매장 말고는 길이 없었다. 사람의 감염률과 치사율도 개와 비슷할까? 새로운 감염견들을 창고에서 거실 뒤편 견사로 옮기는 내내 그는 으스스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다. 윤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을 끝내고 비닐하우스로 데려갈 게 18마리를 구급차에 태울 때까지 전화도 없었다. 혹시나 해서 휴대전화를 열어봤다. 문자가 들어와 있었다. 빨리 TV 켜봐요. 화양이 봉쇄됐어요. 군용 카고 트럭이 상향등을 번쩍거리며 창문 앞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 적재함에 대형 철장을 설치한 15톤 군용 덤프가 따라붙었다. 두 차량은 베란다 창문 앞에 일렬로 섰다. 곧 카고 뒷칸에서 군인들이 뛰어내렸다. 재형은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느 틈에 자신은 몸을 일으키고 화단가에 앉아 있었다. 군인들은 자기 임무에 바빴고 대문은 열려 있었고 창고 옆에는 집수리에 쓰다 남은 강목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미끄러지듯 화단에서 내려섰다. 곧장 창고로 내달렸다. 빗장이 걸린 문 안에서 개들이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짖어대고 있었다. 누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아는 것처럼 겁에 질려 자지러지는 비명이었다. 그는 강목 하나를 집어들었다.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추위를 향해 강목을 휘둘렀다. 추위, 나가, 도망가. 추위는 느닷없는 몽둥이질을 피해 이리저리 몸을 날리다 마침내 창고 밖으로 내달았다. 지켜보던 개들이 뒤따라 몰려나갔다. 재영은 구석으로 도망치는 마지막 한 마리를 쫓아다니며 강목을 휘둘렀다. 나가, 이놈아, 나가서 살아.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캥 하는 비명이 솟구쳤다. 이어 총성과 비명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창고를 뛰쳐나갔다. 동시에 K1 총구가 앞을 막아섰다. 방독면 속의 무심한 눈이 총구만큼이나 차갑게 그의 이마를 찍어 눌렀다. 남자의 어깨 너머의 머리 반쪽이 날아가 버린 추위가 널브러져 있었다. 청회색 몸뚱어리 밑으로 핏물이 번졌다. 꽃잎이 피어나듯 둥글고 붉고 빠르게.
대문간에서 군인 둘이 양쪽 문설주 앞에 버티고 서서 이리저리 튀는 개들을 하나하나 쏘아 쓰러뜨렸다. 새하얀 마당은 개들의 비명과 구멍난 몸뚱어리와 피로 만개하는 중이었다. 재영은 표정도 빛도 없는 남자의 눈을 노려보았다. 몸 안에서 무언가 툭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목 뒤로 조여들던 두려움의 낯빛 구름이 훌쩍 물러났다. 비켜, 내 앞에서 비키라고. 그는 남자의 머리통을 향해 강목을 휘둘렀다. 남자는 슬쩍 몸을 돌리는 걸로 사정거리를 간단하게 벗어났다. 강목에 온 힘을 실어 앞을 베어가던 그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고 남자의 군홧발은 도끼처럼 그의 목을 찍었다. 머리가 툭 꺾이고 목 밑에선 신물이 솟구쳤다. 강목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시야 밖으로 달아났다. 그의 몸은 눈밭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남자가 다가와 재차 총을 겨눴다.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이 재영의 시야를 장벽처럼 가로막았다. 또 일어나면 가차없이 쏴버리겠다고 경고하는 검지가. 재영은 머리를 들었다. 대문간에서 터지는 총소리가 어깨를 붙잡아 일으켰다. 등허리 밑을 흔들던 떨림은 거짓말처럼 멈췄다. 턱 밑에서 대동맥이 고함치듯 벌컥거렸다. 분노에서 비롯된 광기가 소리로 발하되 이새를 뚫고 나갔다. 쏴, 나도 쏴봐, 개새끼들아. 그는 총격이 이어지는 대문간으로 몸을 날렸으나 허들에 걸린 것처럼 다시 뒤로 튕겨나갔다. 총알 대신 긴 다리가 날아와 갈비뼈 밑에 들이박혔던 것이다. 곧바로 K1의 짤막한 개머리판이 턱으로 날아들었다. 얼굴이 뒤로 돌아가고 턱뼈가 박살나는 듯한 폭음이 입안에서 터졌다. 무작스런 군홧발은 사타구니 한중간을 걷어찼다. 재영의 몸은 휘청 기울어졌다. 순간 철퇴 같은 팔꿈치가 뒤통수를 찍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마당에 주저앉았다. 눈밭에 뺨을 붙이고 고꾸라졌다. 사지가 잘린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엎어져 불을 뿜는 총구와 마지막 개가 쓰러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링고, 괜찮아. 널 해치지 않아. 링고는 재영의 손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양귀를 세우고 양방향으로 쫑긋거렸다. 한 귀로 재영의 말을 듣고 한 귀로는 본능의 날카로운 경고를 듣는 것처럼. 재영은 계속해서 말을 걸면서 손을 턱 밑으로 조금 더 뻗었다. 털 끝에 손이 닿자 녀석은 몸을 움츠리며 재영과 시선을 맞댔다. 머릿속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듯한 눈이었다. 이 손을 더 참아줄 것인가? 확 물어 뜯어버릴 것인가? 목덜미를 어루만지자 움찔거리며 수축하는 녀석의 몸이 손끝에 느껴졌다. 기준의 목소리가 머리를 스쳐갔다. 이 개새끼들이 내 아내를 죽였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자존심 강한 개에겐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는 짓이었다. 링고는 그걸 안간 힘을 다해 참아내고 있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된 결과거나 타고난 성정이었다. 어쩌면 기준의 아내를 죽인 건 링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타도 아니리라 믿고 싶었다. 스타는 사람을 싫어하는 개였으나 사람을 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도대체 스타와 링고, 한기준의 아내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으르렁대는 개소리에 이어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다급하게 터지는 비명이었다. 그는 소리를 향해 뛰었다. 맨 위층이었다. 난간도 없이 기둥 구조물만 솟아있는 건물 꼭대기에서 링고와 기준이 뒤엉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었다. 두어 발짝 접근하자 상황이 명확하게 눈에 들어왔다. 엎치락 뒤치락이 아니었다. 링고가 기준의 어깨 쭉지에 이빨을 받고 커다란 봉제 인형을 휘두르듯 고개를 휘젓고 있었다. 팔을 통째로 뜯어버릴 심상 같았다. 재형은 의아해하며 링고를 마주보고 섰다. 녀석은 비틀비틀 몸을 일으켰다. 순간 목 안에서 헛바람이 샜다. 맥없는 타격에 나라가 떨어진 이유를 뒤늦게야 알 것 같았다. 녀석의 한쪽 눈에 철근 조각이 박혀있고 반쯤 쏟아져 나온 눈알 밑으로 핏물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부러진 강목이 때린 부분은 녀석의 눈 근처가 아니라 철근 조각이었던 것이다. 그는 어금니를 꽉 물었다. 몸서리가 일었다. 눈 감아버리고 싶을 만큼 참혹한 형상이었다. 그는 곁눈질로 기준을 봤다. 그쪽의 부상도 링고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한쪽 팔은 옷소매와 살이 한꺼번에 뜯겨나간 채 피투성이가 돼서 덜렁거렸다. 어깨 쭉지는 뼈가 다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다. 다리 한쪽은 종아리 한 중간쯤이 이상하게 꺾인 채 시멘트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던져 있었다. 아직 눈을 뜨고 있었으나 온전한 정신은 아닌 것 같았다. 기둥 구조물에 머리를 기대고 어깨숨을 몰아쉬며 초점 없는 눈으로 재영의 얼굴을 더듬었다. 싸움에 끼어든 자가 누군지 알려고 안간힘을 쓰는 눈이었다. 재영은 시계 방향으로 한 발짝 움직여 기준을 가리고 섰다. 링고도 같은 방향으로 한 발짝 움직이면서 기준을 노려보았다. 관심 있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저놈이라는 뜻. 그는 쥐고 있던 블로우건을 들어 올렸다. 링고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닿을 거리에 있었고 마취약은 한 발뿐이었다. 명중시킨다 해도 약 기운이 퍼지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기준이든 자신이든 목을 찢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었다. 링고는 뒷발을 바닥에 붙이고 도약 자세로 섰다. 성한 한쪽 눈으로 재형의 눈을 마주봤다. 활활 타는 금빛 눈동자가 결코 물러서지 않겠노라 말하고 있었다. 블로우건이 아니라 곡사포를 가져와 심장을 들이댄다 해도. 그러니 살고 싶다면 그 남자 앞에서 비키라고. 재영은 블로우건을 입에 물었다. 링고,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블로우건에서 주사기가 튀어나갔다. 전등 불빛 속을 탄환처럼 날아가 링고의 가슴팍에 박혔다. 링고는 뒷다리로 바닥을 박차며 솟구쳐 올랐다. 재영은 자신의 머리 위로 기차가 폭주해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피할 수도 없었다. 자신이 피하면 링고는 기준을 덮칠 터였다. 이번에야말로 끝장내고 말 터였다. 링고가 원하는 바였고 지금껏 살아있는 이유기도 했다. 재영은 기준의 앞을 가리고 선 채 흐느낌처럼 흐르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링고, 오지마. 맹수의 포효가 재영의 흐느낌을 삼켰다. 성난 이빨이 목에 박혔다. 재영은 링고의 목을 끌어안았다. 녀석이 고개를 흔들어 버리지 못하도록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붙여서 목을 조였다. 시간이 필요했다. 졸레틸이 링고를 재울 때까지 버텨야 했다. 그는 링고와 목을 맞물고 뒤엉켜 시멘트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이빨과 턱에 무시무시한 힘이 숨통을 조이고 압박해왔다. 끔찍스러운 통증이 불길처럼 몸을 삼켰다. 시야는 삽시에 아득해지고 흉곽이 터질 것처럼 팽창했다. 링고. 재영은 자신이 소리내어 링고를 불렀다고 생각했다. 링고는 몸을 움찔했다.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던 밤과 같이. 몽롱해져가는 시선으로 호공을 더듬었다. 자기를 부른 자를 찾는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이름이 불린 것처럼. 그 순간을 향해 재영은 내가 불렀어 라고 말해준다.